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뱅커입니다. 우리가 로마를 여행하다 보면 SPQR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의 문장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마 시의 그 하수구 그 맨홀 뚜껑에도 이 글씨가 많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단어를 모르고 로마를 갔을 때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알고 가면 이제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좌는 이 SPQR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SPQR이 의미하는 것은 로마 공화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류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마의 공화정,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로마 공화정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이름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루크레티아입니다. 루크레티아, 고대 로마에 살았던 한 여성의 이름인데, 공화정이라는 이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제도, 이 제도의 안에 루크레티아라는 여성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루크레티아의 피, 그리고 이 고대 로마의 이 제도가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와 연결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는 알다시피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건국 신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에 약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죠.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로마의 그 여사제의 자식인데, 그 아버지는 마르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레아 실비아가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낳자 당시에 그 왕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기의 왕좌를 빼앗을 것을 우려해서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버리죠. 강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버립니다. 뭐 여러 이야기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니까 늑대가 발견해서 늑대가 이 아이들을 이제 젖을 먹여서 키웠고, 나중에 어떤 목동이 이 아이들을 발견해서 키워서 결국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자라났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건국의 위치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이제 건국을 한 위치, 거기가 바로 팔라티움 언덕이고 바로 지금의 로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여러 민족이 서로 다투다가 이제 라틴계가 주도권을 잡고 로마에 건국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신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된 로마는 초기에는 왕정이었습니다. 이 왕정 시대는 사실 로마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랜 옛날이기 때문에 이게 신화와 역사가 잘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 다양한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그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하고 나니까 남자는 많은데 여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인 사비니 마을의 여인들을 축제에 초빙을 해가지고 그 여인들 납치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사비니 여인의 납치 사건인데, 그렇게 해서 사비니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여인들이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와 우리 사비니는 서로 형제 종족인데 우리 때문에 전쟁을 한다면 우리 여인들이 다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와 그 사비니 가게가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왕위를 맡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왕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그리고 왕을 뽑고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원로원입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원로원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제 로마의 왕조화가 세속되지 않고 원로원을 통해서 왕이 이제 뽑아지는 이런 관례는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 그 신성 로마 제국에도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도 왕을 세습하지 않고 그 선제후들이 모여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그런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통이 그 중세까지 계속 연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는 다양한 민족 구성이었고 그 사비니와 이제 라틴계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에트루리아계라고 하는 약간 로마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 결국 또 에트루리아계도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의 로마 왕정, 로마 공화정이 탄생하기 전에 약 7명의 왕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라틴계와 사비니계가 왕을 하다가 제5대 왕은 에트루리아계인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가 이제 5대 왕에 오릅니다. 이 타르퀴니우스가 왕이 되게 된 것은 자기의 부인인 타나퀼의 이 타고난 예지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타나퀼이 그
그 자기 에트루리아에 있을 때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왕의 자제들을 교육을 시키다가 그 왕이 죽자 이 타르퀴니우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5대 왕은 에트루리아계인 또 타르퀴니우스가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다른 종족에는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타르퀴니우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객들이 밤에 와가지고 이 타르퀴니우스의 머리를 곤봉으로 쳐서 이제 타르퀴니우스가 죽게 되는데 왕비 타나킬이 자기 왕이 죽었지만은 죽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사위였던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를 왕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나킬이 아직 왕이 죽지 않았다. 왕이 죽지 않고 지금 왕이 중태에 빠졌다. 그 동안에 우선은 툴리우스가 이제 왕좌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나킬의 아들이 물론 있었죠. 타르퀴니우스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은 아직 어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로마는 세속제가 아니고 이제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어린 왕들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나킬이 생각했을 때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도를 세웠고 왕과 함께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이미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사위인 툴리우스를 왕좌로 올려서 계속해서 로마의 왕좌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타나킬의 그 예상은 굉장히 적중을 했다. 그리고 이 타나킬이 굉장히 예지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도 이제 로마의 왕으로 만들었고 바로 이 툴리우스 자기 사위인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도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킹메이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로마의 6대 이제 왕좌에 오릅니다. 나중에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자기의 이제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고 그 이후에 타르퀴니우스 왕이 죽었다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왕좌에 오르죠. 그렇게 해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왕이 오르고 상당히 이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개혁적인 정치를 펴면서 이제 로마의 왕정을 이제 공고히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초기 로마 왕정의 스토리는 일부는 사실이고 또 일부는 신화와 전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로마가 초기 그 부족 국가에서 점차 도시 국가를 거쳐서 초기 이제 로마 공화정으로 가는 이 단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왕좌에 오르고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한 가지 컴플렉스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사실 자기 어머니가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족도 라틴계나 이 사비니가 아니고 에트루리아계이긴 하지만 그 역시 혈통이 약간 애매모호했죠. 그래서 이 세르비우스 왕의 그 굉장히 큰 컴플렉스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비우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의 혈통을 좀 굳건히 할까 해서 자기의 두 딸을 자기 그 선왕 죽었던 그 선왕의 두 아들과 이제 혼사를 시킵니다. 어찌 보면 다 서로 친척 아니죠. 이미 세르비우스가 그 왕의 사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친척까지지만 당시에 당시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도 그렇고 또 뭐 최근까지도 이 왕가는 자기들끼리 삼촌과 사촌이 혼인하는 것은 뭐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혼인을 시키는데 세르비우스가 보니까 자기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언니는 성격이 온순하고 덕이 있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굉장히 사납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름이 툴리아인데 그래서 툴리아 더 엘더, 툴리아 더 영거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툴리아 메이저, 툴리아 마이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르비우스가 생각할 때 두 딸의 성격이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시집을 보낼 때 두 아들에게 보내면서 그 두 아들도 역시 근데 성격이 또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도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은 조용하고 야망이 별로 없어요.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루키우스는 굉장히 야망이 많고 거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비우스가 이 커플을 짝을 지어주면서 같은 성격끼리 짝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성격끼리 짝을 지어줍니다. 서로 이제 보완을 해서 잘 살아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사나운 우리가 이제 얘들이 나중에 굉장히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사악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사악한 여자를 착한 남자하고 그리고 또 착한 여자를 사악한 남자하고 이제 짝을 지어주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세르비우스의 이 짝짓기는
굉장히 큰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에 이릅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악한 사람들, 즉 동생 툴리아와 루키우스, 이 사악한 두 남녀가 서로 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성격이 비슷하고 저 사람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야 자기가 나중에 왕좌에 오를 것 같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미래를 하게 됩니다. 미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 둘이서 각각의 배우자를 죽이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키우스가 자기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을 이제 죽이게 되고, 또는 툴리아 동생은 자기 언니 툴리아를 또 죽이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동생이 자기 형을 죽이고 또 동생이 자기 언니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서로 자기 배우자를 죽였다, 이게 뭐가 이제 진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이 둘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각각의 배우자가 죽거나 혹은 이제 추방을 당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로 하여튼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악한 커플이 이제 자기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툴리아와 루키우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둘이서 결혼을 하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이 로마 사회가 뒤집어지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뒤집어졌지만 이 사악한 커플들은 크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악한 커플들은 이제 자기들이 목표했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툴리아가 자기 남편 루키우스에게 당신이 원래 가야 할 자리를 지금 자기 아버지가 앉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왕자에 올라야 한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 남편을 왕위로 올리기 위한 이런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루키우스와 툴리우스가 행동을 개시하죠. 루키우스는 이 원로원의 이제 의원들을 사전에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노예 출신 세르비우스가 지금 왕위에 올라가지고 개혁적인 정치를 한다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다 빼앗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원로원의 여러 사람을 자기 편으로 서서히 만들어 둡니다. 원로원도 마치 세르비우스가 이제 개혁적인 정치라고 하면은 기득권을 빼앗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로원들로서는 내심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민중들의 이 찬성을 받기 때문에 이제 표현은 못했지만 내심 불만은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루키우스가 파고들어서 그 원로원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서서히 만들어 놓습니다. 원로원 회의가 열리는 날에 세르비우스가 오기 전에 이 루키우스가 먼저 가가지고 왕좌에 앉습니다. 왕좌에 앉아서 마치 왕이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세르비우스가 도착을 하겠죠. 세르비우스가 아니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루키우스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세르비우스가 그러지 말고 자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루키우스가 바로 그 세르비우스를 밀쳐가지고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우스가 피투성이가 돼서 계단 밑으로 떨어지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밖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자객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세르비우스가 죽고 루키우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툴리아, 그러니까 세르비우스의 딸이죠. 그리고 이제 루키우스의 부인 이 사악한 툴리아가 자기 남편이 오늘 거사날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거사날에 이제 거사가 어떻게 되었나, 성공했나를 알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이제 궁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자기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저기 왕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니까 이 툴리아가 그냥 지나가라고 합니다.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그 마차가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툴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공고히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툴리아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마차로 깔고 지나갔던 그 거리를 사악한 거리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비아 스케레라. 물론 지금은 그렇게 불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지금도 여전히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피에론 쿠데타를 통해서 루키우스가 왕좌에 오르고 루키우스는 제7대 고대 로마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제 수페르부스는 나중에 붙은 이름이겠지만 거만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좌에 오르게 된 사람은 당연히 이제 공포 정치를 실시하겠죠. 자기가 자기의 장인 어른을 그렇게 죽이고 왕좌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왕좌에 오른 사람이 착한 정치를 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 공포 정치를 실시하면서 사실 언론 의원들도 이 루키우스의 내심 찬동을 했지만 이걸 보고 자기들도 경악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로마의 그 왕을 뽑는 약간 민주적이었던 그런 공화정의 그 초기 모델은 이제 사라지고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가 독재적인 정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이웃 나라로 이제 전쟁을 다 하러 떠나게 되고, 그 전쟁이 이제 소강탕 상태에 이르면서 여러 병사들이 좀 무료한 상태가 되자 그 병사들이 모여서 자기 부인들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우리 부인들이
누가 과연 제일 정숙하고 좋은 부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합니다. 사실 전 리디아 얘기에서 팔불출 얘기 했었습니다. 아내의 미모 자랑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는 그 어리석은 팔불출 칸다울레스 얘기가 있었죠. 그것처럼 아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곧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서로 이제 자기 아내가 정숙하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거기에는 왕자 섹스투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왕자 섹스투스와 장교들이 이제 자기 부인 자랑을 하다가 콜라티누스라고 하는 또 귀족이 자기 부인이 바로 루크레티아가 굉장히 정숙하고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콜라티누스가 또 한편 자기 부인도 굉장히 정숙하다 하면서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직접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섹스투스 왕자하고 여러 병사들이 들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그 밤중에 나와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자기 각각의 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부인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보러 갑니다. 이제 내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집들 다 보러 가는데 거의 부인들이 이제 남편들이 집에 없으니까 어디가 다 놀러 가고 어디 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거의 다 유흥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클라티누스의 집을 들릅니다. 근데 클라티누스의 부인은 이제 루크레티아는 그 늦은 시간에 자기 하인과 함께 배를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 짜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정숙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야, 역시 루크레티아가 가장 정숙하다. 소문대로 정말 정숙하다. 그렇게 해서 콜라티누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부인에게 자기가 왔음을 알리고 병사들과 함께 왕자님도 같이 왔다 이렇게 알리니까 이제 루크레티아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날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을 하는 모습을 이제 섹스투스 왕자가 보고 거기서 이제 한눈에 말하자면 반했다라기보다는 흑심을 품게 됩니다. 저렇게 고귀하고 정숙한 여인이 있다니. 그리고 나는 이제 왕자인데 어떻게 저런 여인을 내가 못 만난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약간 집착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섹스투스는 그날 밤에 그렇게 이제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섹스투스가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며칠 후에 로마에 출장을 다녀오겠다 하면서 혼자서 이 루크레티아가 있는 이 콜라티누스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크레티아에게는 내가 이제 일이 있어서 가는데 너무 늦어서 오늘 하룻밤 여기서 좀 재워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루크레티아가 이제 전에도 이미 왔던 자기 남편의 친구이기도 하고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룻밤을 재워주겠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 섹스투스가 루크레티아의 침실에 몰래 침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루크레티아에게 사실은 내가 당신이 그때 보고 너 미모에 반해서 왔으니까 오늘 당신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이제 반 협박이죠. 그래서 루크레티아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다른 남자 하인 한 명을 같이 죽여서 네 옆에 같이 누워있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내일 아침에 이 하인과 불경스러운 짓을 하다가 나한테 발각돼서 죽었다. 이렇게 너는 알려지고 너의 명예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문도 멸족의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더러운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크레티아가 자기가 죽어서도 결국 자기 하인과 나쁜 짓을 하다가 죽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문에 미칠 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루크레티아가 그날 밤은 이 섹스투스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섹스투스가 자기의 흑심을 채우고 이제 아침에 떠납니다. 자, 루크레티아는 그 사실을 조용히 묻어두지 않고 바로 전가를 보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편과 아버지의 각각 한 명씩의 증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티누스와 또 이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하고 각각의 한 명씩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콜라티누스는 또 자기의 친구인 율리우스 주니어스 브리투스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네 명이 루크레티아에게 모여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루크레티아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섹스투스가 와가지고 이래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네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루크레티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원래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다. 동의가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은 더럽혀졌지만 이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동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한마디로 나는 강간을 당한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내 몸이 더럽혀졌고 당신들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결코 그냥 그대로 살 수 있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나는 간다 하면서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합니다. 이 네 남자가 슬퍼하는 동안에 바로 이제 브루투스, 이 브루투스가 거기서 이 루크라티아의 가슴에 꽂혀있는 칼을 뽑고 맹세를 합니다. 앞으로 이 로마에서는 타르퀴니누스 가문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시는 이 로마에서 왕이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로마의 시민들을 다 모아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무도한 이 왕가를 몰아내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던 타르퀴니누스와 섹스투스는 로마에서 자기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로마로 들어오지만 이미 로마가 봉쇄돼서 못 들어오고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스페르부스 왕은 이제 패배하고 결국 쫓겨나고 다시는 로마에 들어오지 못하고 로마는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브루투스가 자기가 선언했다시피 누구도 로마에서 더 이상 왕이 이제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무엇을 선언하냐면은 레스푸블리카라고 하는 레스푸블리카 즉 공화정입니다. 레스푸블리카 오늘날 리퍼블릭의 어원이죠. 레스푸블리카 우리 로마는 모든 시민의 것이 돼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공화정이 시작됩니다. 왕 대신 집정관을 2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집정관의 임기를 제한하고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고 원로원이 또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화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레스푸블리카 이게 뜻은 공공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민의 것, 공공의 것. 레스가 이제 뭐뭐의 것, 사물, thing입니다. 영어로는 thing. 그리고 퍼블리카 이것은 이제 공공이라는 뜻이죠. 퍼블릭. 그래서 레스푸블리카가 오늘날 리퍼블릭의 이제 어원이 되고 바로 공화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로마 공화정은 이제 집정관을 세우고 첫 집정관으로는 브루투스와 콜라티누스가 집정관을 했고 나중에 콜라티누스가 나가고 다른 또 집정관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집정관을 세우고 그리고 원로원이 있고 그다음에 원로원 밑에는 또 민회 오늘날 이제 상원과 하원의 바로 원조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민관이라고 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평민을 대표하는 또 그 한 명의 그 관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호민관이 이 모든 또 정책을 감시할 수 있고 평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로마의 공화정이 이런 형태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SPQR, 이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 SPQR은 세나투스 포퓰러스크 로마누스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로원, 시민과 로마, 즉 로마 공화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SPQR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의 공화정이 수립된 이때 당시에 옆에 있는 그리스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자, 그리스는 아테네의 고정기가 지금 시작되는 단계죠. 기원전 약 509년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의 고정기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었고 민주정에 이제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아고라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참여 정치를 하고 있었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데모크라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민주정 데모크라시아는 이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죠. 정치의 이 주권이 모든 시민에게 있다.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화정, 리퍼블릭은 권력의 사유화가 금지되고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금지하고 권력이 서로 분산되고 견제되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 권력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정치제도가 바로 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민주공화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민주공화정은 결국 고대 로마와 고대 아테네의 유산이 결합한 형태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화정은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민주정은 시민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화정의 제도적 견제 위에 민주정의 시민 참여와 평등을 더한 구조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단어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더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왜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이 조문에 루크레티아의 핏방울이 조금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 아테네와 고대 로마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수천 년을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숱한 피와
역사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전진과 후퇴. 그렇지만 그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민주공화정이라는 제도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우수한 제도로 자리 잡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운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배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강좌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단어의 기원이 결국은 고대 로마와 고대 아테네, 그리고 거기에 루크레티아라고 하는 여성의 핏방울이 서려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강좌는 로마의 공화정이 이제 수립이 됐고 로마가 공화정을 유지하는데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끝내고 데나리우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로마가 군사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이제 변모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로마의 공화정은 어떤 변천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돈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벌어지는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낭만 뱅커였습니다.